아베보다는 그래도 나을 것이다. 스가는 친한 친중파에 가까운 편이다. 스가 총리가 취임했을 때 많은 일본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일 간의 관계 개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베 총리는 역대 최고 극우 정권으로 한국에 있어 많은 일들을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수출 규제가 있었는데 한국 산업의 중심인 반도체를 괴멸시키겠다는 의도가 들어갔습니다. 이는 어지간한 한일 간 외교 문제에도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던 한국인들을 폭발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고, 전국적인 불매운동으로 이어져 오히려 일본이 큰 손해를 보게 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스가 총리는 일본의 새 정상으로서 아직 본격적으로 한일 간 어떤 교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한국에 오지 않겠다는 카드를 두 번째 내밀며 양국 간의 외교관계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한국에는 가지 않겠다고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열릴 차례인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과 관련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수용 가능한 조치가 없으면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 스가 총리의 노림수라는 것입니다. 복수의 한일 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 조건으로 한일 갈등 현안인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에 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요구한 것은 스가 총리의 의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을 연내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는데, 한국에서 열리는 회담에 찬물을 뿌려서 분위기를 망치는 것을 의도하는 동시에 일본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놀랍게도 스가 총리는 미리 계산된 듯 행동하고 있는데요. 스가 총리는 한국에 안 오겠다는 것이 두 번째 발언인데, 지난 9월 말 동일 문제를 거론하며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되지 않는다는 보증을 요구했습니다. 당시에도 일본 정부 소식통은 현금화에 우려가 있는 한 총리는 한국에 가지 않는다며 연내 한중일 회담 개최 환경은 갖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스가 총리가 이렇게 총리가 되자마자 서로 탐색하는 시간도 없이 곧바로 아베 총리가 그대로 이어서 하는 것처럼 하느냐 궁금함이 생기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선 스가 총리는 아베 내각의 살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베 정권이 들어선 후 일본의 관방장관을 거의 8년간 해오면서 한일 간에 가장 문제시되는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이는 탐색기간이 필요 없이 곧바로 한국에 직구를 던질 수 있는 배경이 된 셈입니다. 아베 총리를 보면 처음부터 이런 것은 아니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우경화된 색으로 변모되었는데, 이미 아베 바로 옆에서 한일 간의 외교 방향을 마스터한 스가는 총리가 되자마자 곧바로 한국에 강수를 뒀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려는데 아베처럼 한국 때리기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옵니다. 현재 스가 총리는 총리가 된 직후에 70%가 넘나들었다는 지지율이 갑자기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현지 공영방송인 NHK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284명을 대상으로 지난 9에서 11일 유무선 전화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가 내각 지지율은 55%로 나타났다고 10일 보도했습니다. NHK의 지난달 여론조사 때와 비교하면 스가 내각 지지율은 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 비율은 7%포인트 상승해 20%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번 NHK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일본 학술회의 인사 관련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스가 총리는 최근 학술회의가 추천한 후보 105명 중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는 6명을 이 단체의 회원으로 임명하지 않아 학문의 자유침해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일부 일본 국민들은 일본 총리가 법을 마음대로 주무르려 한다면서 법에 따라 했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전 아베 총리와 같이 법 위에 군림해서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이 재현된 게 아니냐는 평가를 받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재현하는 학술회의는 총리 산하 기관이지만 독립적으로 활동한다고 관계 법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번 NHK 여론조사에서 스가 총리가 학술회의 인사 논란에 대해 법에 따라 적절히 대응한 결과라고 설명한 것을 납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30%가 그다지 납득할 수 없다, 17%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약 50%의 국민들이 스가 총리의 반대를 나타내면서 결국 이는 지지율의 급 하락을 가져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럴 때 재빠르게 쓸 수 있는 카드는 한국이라는 것이 아베 정권을 통해 체득이 된 스가는 지체 없이 강제징용 판결 카드를 꺼내면서 아예 한국에 방문하지 않겠다는 다소 과도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외교 소식통들은 아직 양국 정상이 본격적으로 소통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한국에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은 스가 총리가 내년 초 정도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에 돌입한다는 계획이 있어서라고 전합니다.
스가 총리는 현재 어떻게 보면 아베 총리를 그냥 계승한 국민의 온전한 지지를 받은 총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참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에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율이 있어야 하며 자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스가의 총선을 하기 이전에 지지율이 떨어진다 싶으면 언제든지 한국을 등장시키기 바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리한 한국 때리기는 일본 현지에서도 모순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한중일 회담에 정치적인 이유를 건 다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일본의 이중 플레이입니다. 일본은 한중일 회담에 과거 중국이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자 정치적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한국에 오지 않겠다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합니다. 여기에다 최근 한국을 지나치게 중국하고 엮다가 스가 총리는 자신이 친중 의혹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스가 내각은 겉으로는 반중 정책을 구사한다면서 중국 기업인이나 유학생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약 60%의 일본인은 관련 결정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일본도 코로나가 심각하지만 코로나 발현이 된 중국인이 대거 들어오는 것은 또 부정적인 것입니다. 게다가 스가 내각은 중국 기업인과 유학생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일반 관광객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른 도쿄올림픽 입장권을 많이 갖고 있는 중국 관광객이 여행으로 일본 경제 활성화를 시켜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경 개방인데 아직 코로나 백신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이른 결정을 하고 있다며 일본 국민들은 스가 총리의 의도에 의구심을 가집니다. 게다가 스가 총리는 시진핑 방일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말로는 미국과 연대를 이루어서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반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베 총리와 비슷한 모습으로 미국과 동맹을 이뤄 반중 세력을 갖추는 듯 하면서도 중국에 크게 기대고 있는 일본의 경제 구조 때문에 스가 총리가 시진핑 방일을 묻는 기자들에게 반대 의사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그러면서도 미국에는 한국은 친중 국가이니 절대 G7에 가입시키면 안 된다는 이중 플레이를 합니다. 또한 각종 언론에서 한국은 최근 공산화가 되어간다며 WTO의 수장이 한국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한국인 WTO 총장이 나오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중국은 나이지리아를 지원합니다. 중국이 나이지리아에 투자한 돈이 많은 데다가 WTO 회장이 나이지리아에서 나오면 중국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본이 중국을 반대한다면 나이지리아가 아닌 국가를 지지해야 하지만 한국은 무조건 안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일본은 중국이 지지하는 나이지리아를 같이 지지하는 괴현상이 나옵니다. 정리해보자면 스가 내각을 받쳐주고 있는 일본의 우익 언론들은 한국은 친중국가, 공산화가 되고 있다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내보내면서 한국 때리기에 동조하고 있으면서 스가 내각은 내심 전혀 반중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호사카 유지 교수님은 스가 총리가 관방장관이었을 때를 살펴보면 친중색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스가 관방이 총리가 되는데 뒤에서 큰 역할을 했던 자민당 간사장인 니카이는 매우 오래전부터 친중파로서 중국으로부터 다양한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일본 정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민당 지지 세력인 일본의 보수 지지층이 절대 친중은 안 된다고 강력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스가 총리와 니카이 간사장 등은 중국에 대해서 짐짓 반대를 표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미 내부적으로는 코로나가 끝이 나면 시진핑 방일을 비롯해서 중국과 각종 경제협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미국을 태평양 패권 싸움으로 이끌어낸 것은 아베 정권으로 미중 간의 싸움을 시킨 당사자로도 지목이 되고 있는데 부시나 오바마도 태평양 미중 패권 싸움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베가 트럼프 설득을 성공해 미국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과 협력한다면 미국은 일본에 엄청난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인도, 호주 등이 함께 모인 쿼드 모임에서 일본은 중국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반중기구인 쿼드임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반중할 생각이 없음을 그대로 보여줘 미국이 일본의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참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일본을 중국 전면의 역으로 내세울 것으로도 관측됩니다. 중국이 가장 꺼려하는 중장거리 미사일 등을 일본에 집중 배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 일본은 할 말이 없습니다. 또한 국가 간에 이런 식으로 신뢰를 잃는 것이 누적되면 국제사회에서 고립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 만만하다고 여겨지는 한국에는 지속적으로 한국 때리기를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민당 보수 지지층은 역사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독일 소녀상 사건은 물론이고 유네스코의 군함도 문제 등도 일본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거론하는 것입니다. 다만 스가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시 집권하게 되면
한국에 대해서 좀 더 부드러운 제스처는 나올 수 있으며 일본의 지지율이 유지될 경우에 굳이 경제적,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 한국과 싸울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지율이 떨어지면 아베 총리와 같이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을 도마 위에 올리며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스가 내각은 여전히 아베와 똑같은 컬러로 한국을 대하면서 문제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 아예 오지 않겠다는 스가 총리로 인해 양국이 살얼음판과 같은 외교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리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지난 4일 BTS의 의상이 미국 경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일본인에게 고가로 낙찰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한국에도 이 소식이 알려졌고 잠시 왜 일본인이 라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지금 낙찰받은 일본인들이 알고 보니 상당히 유명한 인물이라는 것과 함께 후속 진행 상황이 새롭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몇백억을 호가하는 미술품을 수집하는 애호가라는 사실과 함께 두 사람이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후속 이야기들이 계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섬나라 일본인 같지 않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유튜버 히카키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 촬영 당시 입었던 의상을 미국 줄리앙 옥션의 온라인 경매로 낙찰받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번 경매는 그래미 어워즈를 주관하는 리코딩 아카데미의 자선단체인 뮤직헤어스가 기금 조성을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경매 대금은 C19로 위기에 처한 음악인을 돕는 데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경매를 주도한 히카키는 구독자가 888만 명이며 연간 수입이 50억 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평소 방탄의 팬이라고 언급해왔던 히카키는 경매 사이트가 모두 영문인데다 경매 경험도 없어서 조조타운의 창립자 마에자와 유사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에자와 유사쿠도 낙찰 금액을 반반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적극 참여하고 결국 낙찰을 받은 것입니다. 낙찰가는 13만 달러이지만 경매 수수료 20%가 추가되었고 향후 통관료까지 포함하면 18만 달러, 약 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은 히카킨의 유튜버 채널인 히카킨TV와 마에자와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 자세히 알려졌습니다. 이 두 사람은 경매 낙찰 과정을 2개의 영상으로 제작해서 각각의 채널에 나누어서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분위기를 잡는 히카킨의 옆에 앉아서 수줍고 차분한 표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인물이 마에자와 유사쿠입니다. 마에자와 유사쿠는 일본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조조타운의 설립자이며 전자상거래 기업 스타트투데이의 창업자입니다. 독특한 아이디어와 파격적인 행보로 일본의 일론 머스크라고 불리며 2023년 민간인으로는 최초로 우주선 스페이스X의 고객으로 달을 관광할 예정입니다. 1975년생인 마에자와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에 하드코어 록밴드에 빠져 미국으로 음악 공부를 하러 갔다 왔고 2000년 전자상거래 기업인 스타트투데이를 설립해서 의류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에자와의 자산은 30억 달러, 약 3조 4천억 원에 달하며 포브스는 일본 부호 순위에서 20위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2017년에 미국 화가 장 미셸 바스키아의 그림을 123억엔, 약 1306억 원에 낙찰받은 적이 있는 마에자와가 이번 BTS 의상 경매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예상 낙찰 가격이 4만 달러를 넘어가게 되고 점점 경매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도 마에자와는 고를 외쳤습니다. 막판에 상대가 5천 달러씩 작은 금액으로 입찰하면서 결정이 계속 미루어질 때 히카킨이 13만 달러를 그냥 확 질러서 승부를 보자고 제안하고 마에자와가 한 방에 그냥 갑시다 라고 인정하고 승부를 걸었던 것입니다. 이 한 방에 계속 욕심을 내던 많은 경합자들이 나가 떨어졌고 결국 낙찰에 성공하게 됩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이때 히카킨이 경매 망치를 두들기면서 엄청 기뻐합니다. 마에자와는 경매 직후 앞으로 우리 둘이 더 열심히 일하자 라는 멘트로 축제 분위기를 살렸습니다. 공개된 유튜브 영상을 보던 일본 네티즌들은 큰 금액을 한 방에 지르다니 속 시원하다. 부자이기 때문에 여유가 넘친다. 두 사람이 합체하면 최강이다. 낙찰가가 계속 올라가는데도 여유를 부리는 마에자와는 역시 특별하다 등으로 칭찬 일색입니다. 워낙 두 사람에 대한 일본 내 이미지가 특별하게 좋다 보니 악성 댓글보다 같이 즐기며 칭찬하는 댓글들이 넘쳤습니다. 특히 실제로 낙찰받기 위해서 경매의 사전 준비 과정과 해외 옥션의 입찰 지식, 입금 가능한 금전적 신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가 많았다며 과정을 칭찬하는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BTS 팬이라고 해도 쉽지 않은 경매인데 이 두 사람이 낙찰받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일본 내의 BTS 팬들뿐 아니라 두 사람의 팬들까지 몰려와서 낙찰 잘 받았다는 칭찬 일색입니다. 히카키는 자신의 트위터에 낙찰 소식을 알리면서 새로운 해시태그를 제시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많은 아미 팬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낙찰 후에 이 의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히카킨과 마에자와는 아미 팬들이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전시를 해달라고 하는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허락할 것이다. 앞으로 신청을 받을 것이다. 일본의 BTS 팬들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경매 낙찰 이후에 일본에서는 한국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 뉴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언론과 인터넷에서의 반응은 엄청난 극찬이며 네이버에서 관련 뉴스를 검색하니 약 20개가 나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MBN의 뉴스에 제일 많은 댓글이 달려있으며 MBC와 SBS 뉴스에도 한국인들이 놀라워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한국 네티즌들의 댓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미팬이 낙찰받았나 대단하다. 일본 아미팬에게 최고의 보물이 되었다. 역시 방탄이다. 일본에도 정말 좋은 팬들이 많구나. 이런 좋은 반응도 있지만 일본 놈들은 한국이 싫다고 하면서 은근히 방탄 옷들을 수집하는구나. 일본 교과서에 곧 방탄이 나올 것 같다. 라는 댓글도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마에자와는 일본 젊은이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신세대 경영인으로 유명합니다. 하루에 6시간만 일하도록 하자.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 책상 위에 PC를 없애자. 등의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습니다. 마에자와는 본사의 사장실을 없애고 개방형 회의실에서 직원들과 하루 종일 수다를 떠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 이메일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한국의 카톡 같은 라인으로 대화를 합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조엔 약 10조 원인데 2021년 신년 경영 계획을 발표할 때 10년 안에 시가총액 5조엔이라고 목표를 밝혀서 일본 전역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내 분위기가 마에자와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할 정도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조조타운 10주년 기념으로 깜짝 상품은 0엔 공짜로 판매한다 라고 기획을 발표해서 회사와 일본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순식간에 SNS와 야후 재팬의 탑뉴스가 되었고 일부에서는 일단 가지고 와서 버려도 된다 라는 붐까지 일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옷의 제작 비용은 엄청난 손해를 봤지만 놀랍게도 전체 매출액은 놀라운 상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특별한 이벤트를 기획을 하면 판매 실적은 걱정하지 말아라. 마음 편히 행복하게 장사해라. 안 팔리면 내가 가서 다 사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마에자와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미술품 수집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눌 정도로 세계적인 미술 수집가인데 낙찰된 미술품은 가장 먼저 직원들을 위해 사원 총회장에서 특별 전시합니다. 최근에는 여배우 고리키 아야메와 스캔들이 나기도 했지만 일본 내에서는 상당히 이미지가 좋은 편입니다. 혐한 일본인들만 보다가 히카킨과 마에자와와 같이 BTS 의상의 가치를 알아보고 자유롭게 의사 결정을 하는 일본인들을 보니 신선하기까지 합니다. 이번 BTS 의상으로 마에자와와 히카킨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혹시 기회가 되면 혐한 일본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도 하기를 바랍니다.